어, 2018학년도 수능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지문은 딱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독서 지문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생각나실 거예요. 이거 풀면서 영 안 풀리는데 했던 그런 지문 있죠? 그게 바로 거의 지뢰밭이었어. 왜냐면 오답률 1위에서부터 10위까지가 여기에 몰려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저랑 같이 풀 거는 바로 이 경제 지문 10페이지로 가실 겁니다. 10페이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이 지문을 좀 해설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지문에서 장기와 단기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맞죠? 그래서 어디 있냐면 여기 세 번째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상 용어로 사용하는 장기와 단기는 사실 긴 기간, 단기는 짧은 기간이잖아요. 뭐 이렇게 읽어도 사실 지문을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경제학적으로 엄밀하게 읽으려면 장기는 경제적으로 균형을 이룬 상태에 이르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기간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뭐 수요나 공급이라던가 물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뭔가 안정적인 상태로 이루어질 때를 장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단기는요, 뭔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를 말하는 게 바로 단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적 용어에서 장기라고 하면은 균형 상태와 마찬가지인 거고, 단기이면은 균형적이지 않은 상태인 건데, 경제학에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모든 것이 그렇죠.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일 때는 사실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문제가 나타나? 단기일 때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지문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1문단부터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1문단입니다. 정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정책에 대한 개념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정책에 대한 개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정책이죠. 근데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수행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정책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까 전에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성이 뭔지 설명이 돼야 되겠죠? 특성 몇 가지? 네 가지 등장했는데 각각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강제성에 대한 개념 등장했습니다. 자, 제가 개념에다가 자꾸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개념 나왔을 때 두 번 읽어도 되고 세 번 읽어도 돼요. 간혹 가다가 개념은 그냥 간단하지 하면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서 읽던 대로 계속 읽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다가 시간 낭비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시간이 아깝죠.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읽고 차라리 다시 읽을 시간을 단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요. 갈게요. 강제성의 개념입니다.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한다. 핵심 단어 여기에 있죠?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예시까지 같이 준 거죠. 자, 또 밑으로 볼게요. 직접성입니다. 직접성은 어떤 부분에서 첫 번째,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있어서 얘들아 재원 조달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 말하는 걸까? 정부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요? 여러분들한테 돈 걷죠? 아직 여러분들은 뭐 세금을 딱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도 계속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여하튼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정부의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요걸 가지고서 직접성을 판단할 때요. 판단할 거래요. 자, 그래서 예시가 지금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 직접성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다. 위탁하다는 게 무슨 뜻이니? 그렇죠. 민간에게 대신 맡기는 겁니다. 이걸 민영화의 한 방법이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 자, 세 번째, 자동성입니다. 자동성의 개념 여기 나오죠.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조식을 활용합니다. 그럼 얘들아 쉽게 말해서 이거 뭐야? 재활용을 얼마나 하느냐가 바로 자동성이라는 거죠. 재활용.
그래서 밑으로 볼게요. 여기서도 또 뭐가 등장해?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청 환경과가 새로운 업무를 맡는 것은 재활용을 하는 것이니 무엇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자동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에 가시성입니다. 가시성은 무엇이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돈이죠. 쉽게 말해서 돈이 얼마나 명시적으로 드러납니까? 에서 얘들아 명시적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사실 3학년 수준에선 이 정도 문제 나오진 않는데 이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거치면서 봐왔던 모의고사에서 명시적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명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명백하게 보인다는 뜻이야? 명시적.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명백하게 보여준다,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얘들아 여기 체크, 또 예시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예시가 등장하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가 바로 28번이었습니다만 28번은 사실 좀 무난하게 여겨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저는 앞으로 적절한 거에 대한 동그라미 표시할 거고 적절하지 않다에 대한 X 표시 해놓을 겁니다. 일부러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는요 출산 장려금을 주는 거죠. 이거는 뭔가를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 더해 이러면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낮다라고 해야 되니 1번은 틀렸죠. 그래서 얘들아 사실요 이거 맞는 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를 바꾸면 되겠죠? 그죠? 자, 제가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평가원은 항상 이렇게 오답을 가장 쉽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위치를 바꿔서 출제해요.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왠지 오답이지 않을까 싶을 때 한번 위치를 바꿔서 검토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틀렸어요. 얘들아, 규제를 강화한다고 얘기했어. 규제 강화하는 거는 뭐와 관련돼 있어요? 강제성과 관련돼 있죠. 자, 근데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편성한다. 이건 뭐야? 돈 준다는 뜻이죠. 가시성은 정부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느냐의 얘기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번처럼 앞뒤를 바꿔야만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들고 있니? 앞에 있는 개념과 뒤에 있는 개념을 뒤바꿔서 오답을 자주 출제합니다. 요거는요 평가원이 20년의 역사 대대로 많이 해오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오답에 빠졌을 때 나 혹시 오답인 거 아니야? 하면서 바꿔볼 수도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3번도 틀린 문제고요.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앞뒤를 바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번도 틀렸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나? 5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동성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 기존에 있던 조직을 얼마나 재활용하느냐에 대한 얘기였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어? 신설하여, 밑에 거는 신설한 거고요. 위에 거는 뭐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미 하던 것의 혜택을 늘렸어. 그러면 담당 부서가 맡던 업무가 더 늘어난 것뿐이죠. 따라서 재활용을 했네. 따라서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1문단의 내용과는 사실 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왜 환율 얘기가 나오지? 싶으실 수 있어요. 자, 이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 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 얘들아 여기 밑에 줄 중요하다. 환율에 대한 개념 등장하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비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구경하시면 안 돼요.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개념 자체에서 계산식을 주고 있죠. 그럼 얘들아 환율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환율 계산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쓰면 돼?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의 비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뭐의 개념이다? 환율이다. 자, 그런데 이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장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경제가 안정되는 상태. 안정되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국가의 기초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이 된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국가의 경제 상황과 연결된다는 뜻이죠. 근데 얘들아, 문제는 여기야. 단기적으로는 이와 괴리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국가의 경제 상태와 같이 움직여? 아니면 동떨어져서 움직여? 동떨어져서 움직여.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갈게요. 그럼 얘들아 보세요. 환율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바로 뭐겠어? 예측하지 못한 상태, 단기의 환율인 겁니다. 또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문제는 예상보다 더 많이 움직였어요. 이것도 뭐야? 단기야. 왜? 예측 가능한 상태 아니고요. 안정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단기의 상태인 거죠. 밑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상보다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경우, 즉 어떤 상태? 단기의 환율이 나타날 경우에는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상황이야? 문제 상황이야. 문제 상황이 등장하면 그래서 뭐가 등장할까? 해결 방안 등장하겠죠. 그래서 해결 방안이 등장했던 게 뒷부분에 있는 아랫부분이 바로 이 단기의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죠? 자, 더 이어서 갈게요. 가겠습니다. 자, 지금 뭐의 개념 등장하니? 오버슈팅에 대한 개념 등장합니다. 개념 잘 봐야 돼. 환율이나 주가처럼 경제 변수가 무슨 뜻이니? 예측하지 못한 뭐 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지표를 뜻합니다. 변할 수 있는 지표가 언제?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얘들아, 여기서 핵심은요, 지나치다는 거예요. 예상을 벗어난 범위라는 뜻입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오버슈팅에는 원인이 등장하는데 얘들아, 원인 몇 개 알려줬어, 이 글에서? 바로 밑에 줄에 있어. 오버슈팅의 원인 몇 가지? 잘 봤습니다. 오버슈팅의 원인 첫 번째는요, 물가 경직성이에요. 경직되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굳어 있어요.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얘들아, 경제학에서요, 경직성의 반대 단어는 탄력성이란 뜻입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어떤 변화에 금방금방 대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경직된다는 건 뭐가 하나 변했을 때 얘 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경제학에서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흐르는 물처럼 만나서 유동적으로 잘 흘러가야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요, 한 놈이 막아섰어. 그럼 어떻게 돼? 지금 하나는 계속 변하는데 물이 막혀 있어.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물이 범람하겠죠? 이런 것처럼 경제학적으로는 뭔가 하나가 계속 이 전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물가의 경직성이야. 두 번째로는 그렇죠. 그래서 얘들아, 원인 1번, 원인 2번입니다. 근데 얘들아, 질문할 거야. 자, 오버슈팅의 두 번째 원인은 사람들의 심리야? 아니면 경제 상황이야? 그렇죠. 심리라는 겁니다. 자, 됐지 얘들아. 자, 근데 여기에서 물가 경직성은 이라고 얘기했죠. 이상하지 않니? 원인을 두 개만 얘기해줬는데 왜 하나만 언급해? 이상하죠? 지금 본문에서는요, 물가 경직성에 대해서만 언급했어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29번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경제 심리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가요, 문제에서든 어디서든 다 활용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앞으로 갈게요. 다시. 자,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요, 경직됐어요. 딱딱해요. 물가는 뭐야? 물건의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되기 어렵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뭐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물가 경직성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자, 그러면 왜 물가 경직성이 이 오버슈팅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체크. 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당연히 조정 과정이 거쳐지겠죠. 자, 그런데 물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 물건은 뭐? 그렇죠. 물건의 가격입니다. 이 물가에 대해서는 이 수능 이전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서 물가의 개념을 이미 설명해줬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수능에서는 물가를 길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너네 이미 1, 2학년 다 지내오면서 다 봤지? 그럼 나 너네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 물가는 언제? 단기에는 어때요? 경직적이에요. 그럼 물가는 단기에 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자, 그런데 문제는 장기에는요? 잘 조정돼요. 그러니까 장기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자, 반면에 환율은 어떻냐? 단기에서도 신축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럼 얘들아 잠깐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 굳이 안 하셔도 괜찮지만 우리가 글 내용을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자, 물가가 있고요. 우리가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자, 그런데 각각 단기와 장기에 할 수 있는 게 좀 달라요. 자, 물가와 같은 경우에는 경직적이에요. 단기에는요. 반면에 장기에는 어때? 잘 움직이니까 신축적이고 탄력적이죠. 자, 근데 환율은 어때요? 단기에도 신축적이고 장기에는 어때요? 신축적이에요. 그럼 얘들아 지금 어디에서 어울리지가 않아? 여기. 자, 볼까요? 자, 뭔가 단기에는요. 환율은 경제 상황을 빠릿빠릿하게 따라가요. 반면에 물가는 어때? 느려. 느려. 못 따라가.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뒤처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상황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쵸? 이겁니다. 가실게요.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이해되셨어요? 자, 오버슈팅을 초래합니다. 자, 지금 물가 경직성으로 인해서 물가가 지금 경직성으로 인해서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조정 속도 차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물가가 단기에는 경직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네. 이거 한번 제가 조정하느라고 죄송해요.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얘들아, 제가 장기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물가나 환율이나 둘 다 잘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 밑에 보자. 자, 장기에는 어떻냐?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갑자기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말도 설명을 합니다. 고3 지문에 이래서 짜증나요. 너무 정보를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정보량이 비교적 적었어요. 그래서 주는 정보량이 물론 많죠. 근데 고3 때는 그 수준을 더 뛰어넘어. 약간 그래서 짜증날 수밖에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인 것을요. 그죠? 가볼게요. 자,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얘들아, 장기의 환율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균형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환율. 잘했어요. 자, 얘는요.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 또 나왔어요. 얘들아, 이렇게 비율이란 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표시를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언젠간 써먹을 거야. 그럼 얘들아, 옆에다 어떻게 정리할 거야? 장기의 환율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의 환율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국 물가를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균형 환율로 본대요. 아, 그럼 얘들아, 장기의 환율은 곧 무슨 상태? 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 환율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더 가겠습니다. 만약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갑자기 통화량이 등장하죠. 통화량은 뭐니? 엄청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의 양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돌고 있는, 즉 시장의 거래에 활용되고 있는 돈의 총량입니다. 이해됐죠? 자, 국내의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된대.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시작은 뭐야?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장기에서는 뭐도 높아져? 물가도 높아져요. 자, 그럼 보자, 얘들아. 물가가 높아지면은 얘들아, 전체 환율은 어떻게 돼? 분자가 높아졌으니까 이 분수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것이죠. 맞지, 얘들아? 자, 그럼 얘들아, 따라서 이런 결론 도달할 수 있겠네. 장기에는 환율이 상승한다. 맞는 말이죠? 그치. 근데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딴 얘기 또 왜 할까요? 또 나중에 써먹으라고 내는 거니까 옆에다가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한 거냐면 실질적인 통화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이 시장 안에요. 돌아다니는 돈이 많을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얘들아, 실질 통화량은 뭐냐면요. 실제로 내가 소비할 때요. 사용하는 통화의 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보세요. 통화량을 지금 물가로 나눈 거예요. 자, 얘들아, 잘 생각해봐봐. 시중에 돈이 늘어났어요. 근데 얘들아, 그럼 뭐해? 물가도 올랐네? 예전에 500원이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데 이번엔 1000원 필요해. 그럼 얘들아, 실제로 거래를 위해 돌고 있는 돈의 가치는 어때? 예전과 똑같은 수준이죠? 그지? 비슷한 수준일 거야. 그럼 얘들아, 물가가 같이 오르면 어때? 통화량 늘었지만 물가도 같이 올랐으니 사실상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이해됐지, 얘들아? 오케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장기의 환율은 결국 증가해요. 근데 실질적인 통화량 자체는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점 이해되셨죠? 두 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음. 네, 맞아요. 네. 음. 네.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 얘는 그대로. 이면은 5분의 1보다 5분의 2가 더 크니까.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 여러 번 하면 이제 머릿속에 파박파박 올 거야.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보고 27번에 1번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봐봐. 우리 방금 전에 열심히 했던 거야.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돼서 유지됐대.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일단 여기까진 맞니? 봐봐요. 우리 아까 전에 본 거 다 장기 얘기죠? 장기의 실질 통화량 아까 어땠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그러니까 1번에 여기까지의 말은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제가 아까 전에 장기의 환율은 어떻다고 했어요? 이건 올라간 상태야. 얘는 멈춰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장기의 환율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얘들아 지금 1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얘들아 근데 이 문제 왜 냈을까가 중요해. 왜 냈을까? 너네가 평가원이면은 뭘 노리고 싶어서 낸 거 같니? 자, 지금요, 우리가요, 3학년이야? 내가 현장에서 이 문제 풀어? 그럼 여기쯤 가다 보면요, 머리에 과부하가 와요. 아씨, 위에서는 실질 통화량 얘기하고 또 어디서는 균형 환율 얘기하네? 대충 비슷한 거 아니야? 에이씨, 몰라 하고 넘어가면은 여기서 바로 걸리는 거예요. 27번에 1번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요 이런 식으로 쉴 틈을 안 주고 계산하는 방식을 던져주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구별하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예요. 평가원이.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또 나왔죠?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니? 오버슈팅의 원인은 두 가지거든요. 물가 경직성 또는 요건데 지금 이 글에서는 계속 뭐만 파고 있어. 그렇죠. 경직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단기에는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이게 뭐였는지 알지?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뭐였어? 장기의 환율이야, 단기의 환율이야? 다시 위로. 자, 여기.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그럼 얘들아,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기초한 환율은 곧 뭐예요? 그렇죠. 장기의 환율이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요, 예성이는 아마 알 거야. 제가 경제지문 또는 과학지문 읽을 때 되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좀 민망하지만 이름을 저는 꼬꼬무라고 부릅니다. 아주 귀엽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과관계라는 뜻이에요. 얘는 시험 문제에 거의 100% 출제돼요. 그래서 경제지문이나 과학지문 읽다가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러면 거의 열에 한 8, 9 정도는 꼬꼬모를 놓친 거야. 여기에서 큰 힌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생각해 두시고 있어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대. 이거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장기랑 똑같은 상황이죠. 자, 장기에는 어땠어? 장기에는 위에 보시면요.
장기는 통화량이 높아지면 물가도 따라가요. 근데 얘들아 아까 전에 위에서 우리 뭐라고 얘기했니? 단기에는요 물가가 따라가 못 따라가. 얘가 못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거기에서. 자 가겠습니다. 물가가 경직적이에요. 이건 장기와의 차이점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물가가 지금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증가를 했는데 물가는 그대로네? 그러면 실질 통화량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죠? 그래서 얘들아 실질 통화량은 증가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통화량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요 돈이 많이 풀리죠? 그럼 얘들아 돈 빌리기가 좀 더 쉬워져. 금리가 떨어지거든. 금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값이에요. 근데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늘어난 상태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금리가 떨어지면 얘들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의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 금리요 높을 때 예금하고 싶니? 금리 낮을 때 예금하고 싶니?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야 돼. 근데 A은행은 너 우리 통장에다 넣으면 내가 5% 줄게. 근데 B은행을 갔더니 아니야 난 15% 줄게. 어디 넣을 거야?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얘들아 어떤 상황이냐? 금리가 떨어졌어. 그럼 나에게 돈 주는 그 대가가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럼 굳이 이 나라에다가 투자할 이유 있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 자금이 어때요? 더 이상 국내로 잘 안 들어나가. 이 나라 갈 바에는 돈 많이 주는 다른 나라로 보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자, 지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과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더 가보도록 할 거예요. 해외에 빠지거나 또는 신규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국의 통화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가보자.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얘들아 환율의 개념이 요거였거든요. 자, 자국의 통화 가치 떨어져. 그럼 점점 더 어떻게 돼? 환율이? 이게 작아졌으니까? 뭐가 더 커? 이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얘들아 가볼 거예요. 결국에는 환율이 상승하게 돼. 아니 장기의 환율도 상승한다면서요. 그래 맞아. 근데 문제는 내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실 거예요. 자, 따라서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자 장기에 예상되는 장기의 환율에다가 맞지 얘들아?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은 언제니? 장기야. 맞지? 근데 거기에 더하기 여기 밑줄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의 환율만큼 가긴 가는데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 예상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 뜻이죠. 그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얘들아 이때의 알파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슈팅은 내 예상보다 슈팅은 목적이잖아요. 내 목적보다 오버된다라고 해서 오버슈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추가적인 현상이 곧 환율의 오버슈팅입니다. 나왔죠? 근데 문제 봐봐. 오버슈팅의 정도와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대. 얘들아 이거 주의해야 돼. 자 이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감상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념 사이에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문이 등장하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눈에 잘 들어오게 체크해 두셔야 돼요. 얘도 시험에 나오거든.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정도와 지속성은 무슨 관계? 물가와 경직성 사이에 무슨 관계? 비례관계 또 양의 상관관계. 그쵸? 자, 근데 이어서 갈게요.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대요. 얘들아, 비로소 물가가 상승했어. 이거 언제야? 통화량이 증가한 것대로 물가가 따라서 증가했어. 언제야? 장기예요. 물가가 비로소 상승한다는 게 바로 장기입니다. 통화량의 변화에 맞춰서 장기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들아 장기로 돌아오게 됐어. 그럼 물가가 상승했죠. 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때요? 실질 통화량은 다시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지요? 자, 따라서 실질 통화량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따라서 자금도 다시 들어오면서 구매력 평가서에 기초한 환율 이게 뭐였어?
그렇죠. 장기의 환율로 다시 수렴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물가는 경직적이야. 그래서 단기의 환율이 나타나는 건 맞아. 근데 문제는 되도록이면 단기의 환율을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재빠르게 장기로 넘어가니까. 뭔지 이해됐지? 그 얘기예요. 자, 이제 A로 갑시다. 자, 몇 번 갈 거냐면 30번입니다. 오답률 54.9%였어요. 많은 친구들이 틀렸는데 이해합니다. 자, 근데 얘들아 그래프를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우선 얘들아 T는 언제냐? 통화량이 증가한 시점이에요.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죠. 자, 근데 얘들아 A 한번 볼래? A는요, T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갑자기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첫 번째 변화의 방식이 뭐야? 얘는 하락을 했다가 천천히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와요. 그죠? 자, 근데 B를 한번 보실까요? B는요,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요, 예전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로 가봤지. 그래서 더 높은 상태.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마지막 C를 한번 볼 건데 C는 어때요? 상승을 했다가 B와는 다르게 예전 상태로 돌아옵니다. 맞지요? 그치? 그래프가 얘는 예전 상태랑 일치하고 얘는 이전 상태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들아 뭐 찾으면 돼?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우선은 먼저 하락하는 것부터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본문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뭐냐? 기억입니다. 일단 실질 통화량은 증가해요, 바로.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겠네. 얘 어때요? 시장 금리는 바로 하락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얘들아 뒤로 가셔서요. 환율. 얘들아 환율은 상승하죠? 그니까 얘들아 앞에 있는 A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하나밖에 없네. 누구야? 시장 금리예요. 그래서 A는 금리 누구에 해당돼요? 니은입니다. 맞지요? 자, 이제 얘들아 B랑 C입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오버슈팅에 대한 얘기였어요. 오버슈팅은요 뭐였어?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럼 결국 장기로 가면 환율 올라 안 올라? 잘 생각해야 돼. 결국에 장기로 가면 환율이 조금 올라요. 근데 얘들아 지금요 보세요. 만약에 C가요 환율이었다면 장기로 가면 예전이랑 똑같다는 뜻이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니? 아니죠. 자, 그럼 얘들아 앞으로 한번 보셔서요. 어디 갈 거냐면 우선 실질 통화량부터 갈게요. 실질 통화량은 처음에 증가합니다. 근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요 여기 B에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상 뭐예요? 실질 통화량. 그러니 뭐다? 미안해. B가 아니죠? 죄송해요. 원래 수준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C죠? 죄송해요. C 실질 통화량 여기에 있는 거고요. 요게 바로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남은 B는 뭐냐? 환율이에요. 이게 디귿에 해당하는데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지금요 얘들아 지금 여기가 좀 안정된 상황이잖아. 안정된 상황으로 오는 요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장기라고 불러요. 장기의 환율. 구매력 평가설로 평가했던 그 환율이야. 근데 얘들아 처음에요 얼마만큼 올랐어? 요 정도로 갑자기 올랐죠. 그럼 제가 지금요 화살표로 처리한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오버슈팅 한 거예요 이게. 즉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그래서 첫 부분에 지금 환율의 오버슈팅이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물가의 경직성이 신축적으로 바뀌는 장기가 되면서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됐니? 자,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죠. 자, 그럼 얘들아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 이런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이게 바로 뭐예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뭐? 오버슈팅. 자, 이 오버슈팅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첫 번째는 뭐냐? 물가 경직성을 일단 완화시키면 되겠죠?
이게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자,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 얘들아 문제 몇 번으로 가실 거냐면 31번에 5번 한번 보실까요? 지금요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뭐였어? 정보를 제공하는 거였죠. 근데 31번에 5번 보시면 뭐가 나와요?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로 요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또 볼까요?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합니다. 위엔 안 나와 있네. 자, 그럼 또 밑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자, 지금 얘들아 위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는요. 오버슈팅의 정도를 낮추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버슈팅이 나타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야.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조절해서 내수가 위축되는 걸 방지한대요. 내수는 뭐냐면 국내 시장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31번에 2번 한번 보실까요? 31번에 2번. 얘들아 지금요 원유와 같은 거, 원유는 뭔지 아시죠? 그렇죠.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죠. 수입 필수 품목이 바로 원유죠. 그 원유가 원유에 대해서 세금을 조절해서 그쵸? 그래서 내수를 위축시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니 31번에 2번은 적절한 방법이네요. 자, 더 이어서 볼게요. 그 다음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서 환율 범동 보험을 제공할 거래요. 자, 이게 바로 몇 번에 있냐? 31번에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외화. 외국에 돈을 빌려올 때에는 지급 보증을 한대요. 보증을 서주는 거야, 국가가.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더 잘 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의 투자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게 바로 몇 번과 관련 있냐? 31번에 여러분 4번 한번 보세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증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얘들아 지금요 답 안 되는 거 몇 번밖에 없어? 31번에 3번은 본문에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죠. 그래서 이런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밑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요. 29번입니다. 근데 29번이 오답률 73%였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A국은 무슨 상황이냐? 여기 밑줄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얘들아 본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에서는요. 물가의 경직성과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본문에서는 물가 경직성밖에 얘기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기 시작해?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문제 몇 번 보도록 하실 거냐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번. 2번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했다면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 위에 본문에 있었어요. 뭐가? 요게 바로 여파라고 얘기했으니 요게 바로 29번에 2번에 대한 근거 되는 거고 이런 문제를 출제했던 이유는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또 다른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자, 더 보겠습니다. 따라서요. 이 금융자산이 가격 하락할 거라는 걱정이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해하기 때문에 B국에 대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 A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국 주식 안 되겠는데 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래서 외환 시장에서는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고 있대요. 얘들아 근데요 환율의 오버슈팅 상황에서 이런 상황 나오지 않았니?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게 바로 지금 A국의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얘들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어느 나라의 통화 가치는 하락해? A국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말하지 않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A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한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A국의 환율이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29번에 3번 한번 볼게요. 지금요, 3번을 보면요, 환율이 단기에 오버슈팅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타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조정을 하여서 장기에는요, 균형 수준 도달할 수 있죠? 우리 아까 본문에서 확인했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또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해소가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겠네. 따라서 3번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지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그렇게 되니까 이번엔 B국에서 얘기해요. 얘들아, B국에서는요, 외국에서 이제 A국으로 투자하던 돈이 B국으로 들어오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어서 자, 얘들아, 시장금리 어떻게 될까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감소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평가는요, 여기서 감소라는 말을 안 주고 변동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어서 너네 꼬꼬무 부분 잘 봤니? 이걸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지? 자, 갈게요. 감소할 거야. 그러면은 얘들아, 보세요. 여기 시장금리가 감소하면 A국 망할 것 같은데 B국으로 투자해야지 했던 사람들 다시 어디로 눈 돌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되면은 B국으로 왔던 외국 자본이 다시 유출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 A국으로 가. 이해됐지? 그래서 A국의 환율 급등은 잠깐 진정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좋아. 자, 그럼 얘들아, 1번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금리가 들어온다면 지금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환율의 급등은 진정될 거라고 얘기했어. 이 말은 오버슈팅이 다소 해소가 될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얘 맞아, 틀려. 그렇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이 틀렸다.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겠죠? 자, 나머지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위로 볼 거예요. 그런데 A국은요, 환율 상승이 당연히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동시에 수출도 늘어난대요. 그럼 얘들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네? 그지? 그래서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최선의 상황에 맞게 좀 신중한 방안을 내놔야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보시면 환율 수출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합니다. 맞죠? 그래서 A국은 신중하게 개입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맞는 말. 5번 어때요?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위로 볼까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수입품의 가격 상승이 부작용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근데 얘들아, 만약에 B국이 산유국이라고 생각해보자. 기름 수입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그럼 내수가 위축되겠죠? 따라서 얘들아, 5번은 어때요? 맞는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틀렸다. 근데 얘들아, 이런 사실상 오답률이 73% 넘어가는 문제는 거의 킬러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이런 킬러 문제 풀 때도 우리가 활용했던 게 바로 뭐였어? 앞부분에 있었던 꼬꼬무 이용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어딘가 글을 읽는 게 망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시험을 말아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셔서 보셔야 되는 구간이 바로 요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킬러 지문 같이 살펴봤는데 킬러 지문 하나만 살펴봤는데 40분이 걸렸어. 어쩌지? 역시 수능은 어쩔 수 없나 봐. 잠깐 힘들 테니까 5분 정도 쉬었다가요. 이어서 두 번째 킬러 지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쉴게요.